조용한 밤, 줄에 매달려 피를 흘리게 된 사람은 뜻밖에도 문태경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두식의 병실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어요. 민두식은 병실 침대에 앉은 채로도 예전 회장 버릇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루시아가 앉아 있었어요. 민두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강에서 개처럼 살던 놈이 누구냐고 하면 다들 김선재 이름부터 떠올리겠지. 근데 요즘 보니까 또 하나 있더라고. 문태경, 그놈. 루시아는 속으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는 그 사람까지 함께 잡아먹히기 쉬웠으니까요. 그때 민두식이 갑자기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나야. 문태경이 그놈, 오늘 당장 처리해. 오늘 꼭 처리하라니까. 순간 병실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루시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휴대폰에 낯선 남자는 짧게 웃었습니다. 또 험한 말 나오시네. 회장님, 사람 그렇게 쉽게 처리하라 그러시면. 장난 같냐? 민두식 눈빛이 번쩍했고 병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놈 계속 살아있으면 내가 불편해서 못 살겠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당장 처리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루시아 목 뒤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지금 진짜로 태경 씨를 노리는 거야? 휴대폰에 낯선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 잘 알아듣고 움직이겠습니다. 루시아는 그 장면을 옆에서 전부 듣고 있었는데요. 눈앞이 순간 하얘지더라고요. 오늘 처리하라고. 병실 문을 나오는 순간까지도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뒤 루시아는 복도 끝까지 거의 뛰다시피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태경 씨한테 전화할까? 아니야, 민두식이 감시 붙여놨을 수도 있어. 괜히 움직이다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럼 누구한테? 그때 떠오른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장현숙, 스텔라장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차례 울리던 벨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를 다 해? 주주총회 앞두고 바쁘다면서. 이 여사님. 루시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요. 스스로도 그런 자신을 보고 놀랐습니다. 태경 씨가 지금 위험해요. 스텔라장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또. 그 사람이 왜? 아까 회장님이 민두식 회장님이요. 태경 씨 오늘 꼭 처리하라고 직접 전화하셨거든요. 제가 옆에서 전부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게 숨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텔라장이 평정심을 되찾으려는 듯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넌 지금 나한테 뭘 해달라는 거야? 루시아는 그 순간 마음속에 숨겨둔 말을 꺼냈습니다. 여사님, 그 사람 잘못되면 저 못 살아요. 복수도 민강도 다 필요 없어요. 태경 씨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은 루시아에게도 스텔라장에게도 처음 듣는 고백 같은 말이었는데요. 한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스텔라장은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손녀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사람이었던 적도 없는 남자 하나를 내가 왜? 하지만 곧바로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 누워있던 자기 아들, 그리고 당신 아들도 내 손에 죽었어라고 비웃던 민두식 얼굴이요. 스텔라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나 같은 인간이랑 손잡고 여기까지 버틴 사람인데. 이 여사님. 혼자 움직이지 말고 모태주랑 같이 있어. 그 사람은 내 발이니까. 내 남자는 이번엔 내가 한번 찾아볼게. 같은 시간 민경채는 집에서 공 실장을 불러 앉혀두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거의 못 잔 얼굴이었는데요. 눈밑이 퀭하게 꺼져 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우리 세리가 바뀌었대. 이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민경채는 입술을 여러 번 깨물다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있었어? 공 실장. 공 실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아가씨 입에서 나올 거라고 상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경채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미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는 눈이기도 했습니다.
어젯밤에 김선재 그 인간이 그랬어. 세리가 장여사 손녀가 아니라고. 두 아이가 바뀌었다고. 처음엔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걸려. 공 실장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피하려고 평생을 돌아 살아온 것 같은데 결국 정면에서 마주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리가요, 아가씨. 세리는 제가 받은 아가씨 딸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공 실장은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숨을 쉬지 않아서. 제가 겁이 나서 살려보겠다고. 구급차에서 바꿨어요. 이 소리를 민경채에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민경채는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태 세리만을 위해서 독하게 버텨온 것을 다 아는 공 실장이었기에 절대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김선재에게 달려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좀 당장 만나요. 만나자마자 공 실장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술자리에서 한 얘기를 아가씨가 들었다고요. 세리가 바뀌었다는데 아는 거 있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발요, 제발. 우리 아가씨가 절대 이 사실을 알아선 안 돼요. 공 실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우리 아가씨가요, 이 일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주시면 제가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안 잊겠습니다. 제발 더 이상 흔들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김선재는 피식 웃었습니다. 공 실장님, 전요. 은혜도 안 잊고 빚도 안 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굴 살리고 누굴 버릴 건지. 김선재는 가버렸고 공 실장은 손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이 판에서 누가 진짜 악마인지 누가 더 위험한지 분간이 안 되는 지경이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문태경 주변 공기도 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민강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괜히 등골이 서늘한 기분이 들어 창밖을 봤는데요. 건물 주변 골목이 이상하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가시 같은 나부터 처리하려고 할 거예요. 낮에 스스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스텔라장도 민두식도 심지어 김선재도 이 판에서 가장 먼저 치워야 할 사람으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태경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 누군가는 끝까지 눈 뜨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진짜 괴물들 판이 돼버리니까. 야근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시간은 이미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 몇 대만 드문드문 서 있었고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뒤통수를 세게 가격했습니다. 비명을 낼 틈도 없이 문태경 시야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어느 순간 태경은 묵직한 통증 때문에 눈을 떴는데요. 먼저 느껴진 것은 팔과 어깨를 조여오는 끈의 압박감이었습니다. 두 팔이 머리 위로 묶인 채 천장에 매달리다시피 걸려 있었고 발끝이 바닥에 간신히 닿는 상태였어요. 입술 사이로 흙냄새, 녹슨 쇳내, 그리고 피냄새가 섞인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어디야? 입안이 텁텁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왔지만 스스로에게라도 확인하려고 중얼거렸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욱신거렸고 왼쪽 옆구리 쪽에서는 따끈한 피가 아직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철문 긁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깼냐? 두 명이었습니다. 누구야, 너희? 문태경은 최대한 눈빛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린요, 얼굴 안 알려주는 게 직업인 사람들인데요. 한 놈이 툭툭 장난치듯 말했습니다. 오늘 고객님이 하나 계셔서요. 문태경 씨, 오늘 하루는 그냥 여기서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고객이 누구냐고 묻지도 말라는 거겠지. 똑똑하시네. 그래서 회장님 눈에 가시가 된 거고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문태경은 지금 자신이 누가 보낸 칼끝에 묶여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민두식. 한편 루시아는 시계를 계속 보면서도 태경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설프게 전화했다가 상대방 위치를 노출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스텔라장은 집 서재에서 혼자 와인을 한 잔 앞에 두고 앉아 있었는데요. 그 잔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세리가 친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로 모든 게 허무해진 상태였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목을 메고 달려들었지? 민강? 후계자? 손녀? 모든 게 허상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허상의 마지막 조각이
지금 어디선가 피 흘리며 매달려 있는지도 모를 한 남자의 생명 위에 올라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모태주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방금 루시아 씨한테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태경 씨가 사라졌답니다. 회사에서 나간 뒤로 집에도 안 들어갔고 전화도 안 받고요. 병원, 경찰, 거래처 다 확인해봤는데 흔적이 없습니다. 스텔라장이 작은 웃음을 냈습니다. 이 집안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방식 딱 하나잖아. 민두식 손 타면 항상 이렇게 자국이 없어. 모태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개입해야 합니까? 여사님, 지금은 몸살이는 게. 이제 와서 내가 뭘 더 잃을 게 있다고 그래. 스텔라장이 모태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손녀? 아니었어. 아들? 이미 죽었지. 민강? 애초에 내 것도 아닌데. 남은 건 뭐냐면. 그녀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나 자신이 어떻게 기억될지 그거 하나야. 최소한 사람 하나 죽어가는 거 보고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으로는 남고 싶지 않아. 모태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자가 복수의 칼날로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마지막엔 이렇게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구나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선재부터 붙잡아 볼까요? 아니. 그 인간은 지금 자기 살 궁리하느라 바쁠 거야. 우리한텐 정보만 뽑아내면 돼. 스텔라장은 차분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주야, 예전에 민두식이 쓰던 사람들 명단 있지? 그 중에서 사고 처리 전문으로 쓰던 놈 한두 명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그놈들 움직임부터 추적해. 컨테이너 안에서는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밀려오는 졸음과 통증 사이에서 정신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여기서 죽으면 누가 먼저 발견할까? 루시아? 세리? 아니면 민두식이 시켜서 이 판을 짠 그놈들. 머릿속에서 이상한 장면이 자꾸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옆구리 통증이 더 심해졌고 태경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안 죽어, 아직 안 죽어. 그때 밖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아직 숨은 붙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처리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김선재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요. 알아서 겁은 줬고요. 피도 좀 보게 했고. 예.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뜻 잘 알죠. 이 사람 세상 떠나게 하는 건 언제든 제 손가락 하나면 됩니다. 태경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역시 김선재. 개로 살다가 끝까지 개로 가는 거야? 하지만 한편으로 목소리 끝에 이상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김선재 자신도 이 판을 어디까지 가져갈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근데요, 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사람 없애면 루시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질문은 완전히 사적인 거였지만 태경 귀에는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김선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죠. 회장님은 늘 같으시네. 걔도 여자도 다 쓰다 버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전 제 방식대로 이 사람 데리고 놀다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시각 모태주와 스텔라장은 예전 민두식이 쓰던 조폭 조직 명단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예전에 회장님이 사고 처리시킬 때 쓰던 애들이에요. 최근에 돈 받은 기록 같은 건 완전히 차단해뒀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거꾸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 움직임이 아니라 회장님 주변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돈의 흐름을요. 스텔라장은 잠깐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다른 걸 떠올렸습니다. 김선재 그 사람, 민두식 돈 어디다 숨겼는지 알겠지?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즘 더 설칩니다. 민강에서 개처럼 살았던 데가 챙겨서 나갈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있고요. 스텔라장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그놈부터 당겨보자. 가출 준비하는 개는 목줄만 잘 쥐면 제일 먼저 낚아올릴 수 있거든. 도심 외곽의 허름한 술집 구석, 김선재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술을 한 잔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태경을 죽일까 살려둘까. 죽이면 깔끔하긴 한데 루시아가 완전히 무너질 거고, 그러면 민두식도 한동안은 신나게 날뛸 거고, 살려두면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계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선재 머릿속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맞은편 자리에 모태주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 잔 받으시죠, 김선재 씨. 모태주 씨가 여긴 웬일이십니까? 여사님이 인사 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민강에서 개처럼 살던 대가는 챙겨가야지라고. 김선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말은요, 반쯤은 칭찬이긴 한데요. 반쯤은 협박 같기도 하고. 정확히 들으셨네요. 스텔라 여사님이 궁금해하십니다. 당신이 챙길 대가가 뭐고 그 대가에 문태경 목숨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태주가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금 문태경 씨 살아있습니까? 김선재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살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죽었다고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은요, 목숨도 가격표가 있잖아요. 누가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 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태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문태경은 내 아들 대신 내가 붙잡아둘 사람이다. 김선재가 그 사람 숨까지 손대면 난 더 이상 김선재를 사람으로 안 보겠다. 잠깐 김선재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텔라장이 자기 아들을 죽인 민두식을 향해 품고 있는 독을 자신에게도 돌릴 수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럼 조건이 있어야겠네요. 김선재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개처럼 살아온 세월 아무것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개도 반항합니다. 목줄 풀어주는 대신 꼬리라도 하나 챙겨 나가야죠. 모태주가 피식 웃었습니다. 조건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위치부터 주셔야 합니다. 어딥니까? 한편 컨테이너 안에서 문태경은 다시 한번 정신을 잃었다가 깨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눈을 떴을 때는 컨테이너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 빨리 치워. 주문 바뀌었대. 죽이는 걸로. 아니, 당장은 아니고 다른 데로 옮기라고. 누가 데려간대? 누가? 몰라. 위에서 더 센 손이 낀 모양이지. 그 말은 위에 누군가 판을 다시 뒤집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경은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습니다. 센손 스텔라장인가 아니면 김선재가 마음을 바꾼 건가. 줄이 풀리는 느낌이 들자 팔에 피가 다시 통하기 시작했고 그 통증이 뇌까지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 덕분에 그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루시아는 스텔라장에게서 연락을 받은 뒤 모태주와 함께 차를 타고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모태주 표정은 긴장돼 있었고 옆에 앉은 루시아는 창밖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여사님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모태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 손녀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 사람 잘못되면 못 산다고 매달리면 그런 사람 하나쯤은 지켜봐야 내가 사람 굿이라고 죽는 거 아니겠냐고요. 루시아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여사님은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자기 아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태경 씨가 그분 아들 대신 이 집안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모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사님이 민두식이랑 마지막으로 다른 길 선택하는 중입니다. 루시아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태경 씨, 제발 살아만 있어요. 제가 뭐든 할게요. 스텔라장은 이미 다른 차를 타고 먼저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손에는 김선재가 넘겨준 위치 정보가 적힌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버려진 공장지대 컨테이너 구역. 그녀는 짧게 중얼거리다가 혼잣말처럼 웃었습니다. 사람 숨기는 방식도 사람 버리는 방식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민두식. 그 순간 스텔라장 눈빛은 다시 예전처럼 차갑게 변했지만 그 차가움 안에는 이번에는 다른 의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만이 아니라 약간의 책임감 같은 것,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컨테이너 구역 근처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두 줄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스텔라장 차였고 조금 뒤따라온 것은 모태주와 루시아가 타고 있는 차였습니다. 모태주가 먼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고 있었는데요. 멀리서 컨테이너 하나 앞에 서 있는 남자 둘이 보였습니다. 바로 문태경을 지키고 있던 괴한들이었죠. 저놈들입니다. 모태주가 낮게 말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스텔라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가 먼저 나갈게. 여사님, 위험합니다. 난 이미 위험한 선 다 넘었어. 저놈들이 칼 들고 나오든 거래를 하든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스텔라장은 천천히 괴한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남자가 처음에는 긴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다가 이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낮게 속삭였어요. 저 여자 TV에서 본 것 같은데? 민강 장 회장이라고 불리던 사람 아니냐? 스텔라장이 앞에서 멈추고 말을 꺼냈습니다. 문태경, 이 안에 있지? 한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누가 물어보시냐에 따라 다르죠. 민두식이 시켜서 여기 끌고 온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스텔라장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조건 얘기하자. 이 안에 있는 사람, 오늘 내 쪽으로 넘겨. 대신 내들 앞으로 먹고 살 돈은 내가 줄게. 괴한 둘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 쪽에서는요? 우리 뒤 안 봐줍니까? 민두식은 곧 끝나. 스텔라장이 잘라 말했습니다. 그 사람 편에 붙어 있으면 너희도 같이 끝나. 근데 나한테 붙으면 최소한 죽이지는 않아. 그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는데요. 민강 안에서 이들이 누가 진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인지 이미 소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한 괴한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린요, 돈 주는 사람 편이고 오래 사는 사람 편입니다. 오늘부턴 회장님 편이 아니라 여사님 편으로 서겠습니다. 쇳덩이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리자 안에서 피냄새와 싸한 공기가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루시아는 본능적으로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태경 씨. 어둠 속 줄에 매달려 있던 문태경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밑에는 피가 굳어 있었고 입가에는 건조한 피자국이 말라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어요? 태경은 그런 와중에도 웃으려고 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요, 사람 매다는 방식도 참 구식입니다. 줄에 매달리게 만들고.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루시아가 울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괜히 농담하지 말고 그냥 살아있어서 고맙다고만 해요. 제발. 스텔라장은 그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잠깐 자신의 아들이 생전에 엄마 저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 손으로 지켜보자.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는 길 모태주가 스텔라장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사님? 민두식이 이 일 알게 되면 가만 안 있을 텐데요. 스텔라장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이젠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라서.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세리도 내 손녀 아니고 미소도 내 손에서 잃어버렸고 내 아들은 이미 저 세상 갔고 남은 건 뭐냐면 누가 진짜 이 집안 괴물인지 끝까지 보여주는 일 하나야. 그 판에 문태경을 끌려간 개로 남겨둘 생각은 없어. 모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판은요? 민두식부터야. 스텔라장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김선재. 민강에서 개처럼 살았던 데가 그놈도 제대로 치르고 나가야지.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 루시아는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문태경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 사람 잘못되면 회장님 못 산다면서요? 루시아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사님이 얘기했어요? 대충이요. 그래도 덕분에 살았네요. 제가. 문태경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누가 날 살리고 누가 날 죽이려 하는지 오늘 확실히 알았거든요. 루시아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준비해야 해요. 세리도 미소도 여사님도 다 끌려다니지 않게. 태경 씨, 같이 해줄 거죠?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제일 먼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끝까지 박혀 있어야죠. 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아프게.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웃음이 오갔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곧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의 단단한 각오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민두식이 오늘 꼭 처리하라고 내렸던 명령은 예상 밖의 사람들 손을 거치며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 뒤엔 날부터 민강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진짜 전쟁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정확히 모른 채로 방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